안녕하세요.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요. 곧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다자이 오사무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된 퇴폐적인 경향 또는 예술운동,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퇴폐적인 게 핵심입니다. 병적인 상태에 대한 탐닉, 기괴한 재질에 대한 흥미, 관능주의적 성향, 성적인 도착증, 과민한 자의식, 현실 사회에 대한 반감,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강조, 자연미의 거부와 인공적 스타일. 그래서 이 경향성을 띤 서구의 작가들은 대표적으로 보들레르의 악의 꽃, 오스카 와일드 유미주의자죠. 고티에, 랭보, 베를렌네, 프랑스 낭만주의, 상징주의 작가들 다 들어갑니다. 어, 대체로 아시겠죠? 데카당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본 말로는 무례파 이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데카당스, 퇴폐가 핵심입니다. 좀 어둡죠? 근데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들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 사회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과민한 자의식도 좀 잘 드러나고요. 그래서 오늘 인간 실격 제목이 끝내줍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영어 제목은 이렇다고 합니다. 번역 No longer human,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서문입니다.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석 장 본 적이 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10살 전후의 유년 시절에 찍은 사진이고, 제 머릿속으로 어떤 사진일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자에 둘러싸여 굵은 줄무늬 하카마를 입고 정원의 연못가에 서서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갸우단 채 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흉하게? 정말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곰곰이 뜯어보면 볼수록 뭐라 할 수 없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애초에 이건 웃는 얼굴이 아니다. 원숭이다. 원숭이가 웃는 얼굴이다. 나는 이렇게 희한한 표정의 아이는 살면서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다자이 오사무의 사진을 뒤져봤더니 이와 유사한, 사실은 이 사진을 보고 어, 묘사했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년 시절에 다자이 오사무가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고 어, 여기 보이시죠? 요 꼬마입니다. 웃고 있는데 섬뜩하다? 뭐 섬뜩한 느낌 드나요? 음, 자, 요 사진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줍니다. 웃깁니다. 두 번째 사진은 깜짝 놀랄 만큼 기막히게 바뀌어 있었다. 학생 때다. 잘 왔죠? 좌우지간 엄청난 미남이다.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미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원숭이의 웃음이 아닌 제법 기술적인 웃음을 짓고 있기는 한데 어딘가 인간의 웃음과는 다르다. 충실감은 티끌만치도 없이 그야말로 새처럼 그저 백지 한 장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식적인 느낌이다. 이 미모의 학생한테서도 어딘가 괴기스러운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 나는 이렇게 희한한 미모의 청년을 살면서 처음 봤다. 작가가 자신을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과거 사진. 이것도 한번 찾아봤더니 학생 때 사진, 다자이 오사무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은 대체적으로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간 실격은 거의 뭐 자기 자신의
고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미남 같습니까? 자의식에 충만해 있다고 그랬죠. 데카당스. 미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들 우선 키도 크고, 일반, 음, 보통의 일본인들과 그 시절에, 에 비하면 키도 크고 잘생긴 건 맞습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 사장입니다. 이 한 장이 가장 기괴하다. 이건 아예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다. 아무 표정이 없다. 화로불에 두 손을 쬐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죽은 것 같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진이었다. 눈도 평범하고 코도 입도 턱도 평범한 게 이 얼굴에는 표정만 없는 게 아니라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특징이 없다는 소리다. 하여간 어디가 어떻게 딱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희한한 얼굴의 남자는 역시 살면서 처음 봤다. 제가 이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하루불에 두 손을 쬐는 자세의 다다이 오사무. 성인이 되었죠. 소년에서 이제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되었는데, 어, 다다이 오사무의 다른 사진입니다. 창백한 느낌의 얼굴이죠. 잘생긴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 옷을 입고 있고요. 만화를 보고 있죠. 본인이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다자이 오사무의 다른 사진입니다. 이거 결혼식 사진이죠. 두 번째 결혼 같은데 1939년에 이걸 보면 확실히 잘생겼습니다. 미남자라는 건 보이고 키도 크고 자 이렇게 서문을 소개해드렸고 첫 번째 수기로 들어갑니다. 참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시골 마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호쿠 지방, 동경에서 조금 위쪽이죠. 동북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기가 센,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지역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다다이 오사무가 살아왔습니다. 태어났고 청소년기를 보냈죠. 대학은 역시 도쿄대학, 제국대학으로 왔습니다. 공부 잘해서. 자, 부끄러운 생애가 핵심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몸져 눕곤 했는데 그렇게 누워있을 때면 요니신이 백엔잇 이불 호청을 보며 아무리 봐도 볼품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었음을 20살이 다 되어서야 알고는 인간의 알뜰함에 가슴이 갑갑해지고 슬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가 고프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시절에 1908년생이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어린 시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자, 부잣집 아이. 근데 식사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다. 막내였고 맨 아랫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식사하는 방은 어두침침했는데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말도 없이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말없이 여러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인간은 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을까? 다들 참 엄숙한 표정으로 먹고 있네. 어쩌면 이것도 무슨 의식의 일종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을 정도입니다. 너무 진지하다라는 거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미스는 항상 제게 불안과 공포심을 안겨줬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이래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막연하며 또한 협박 같은 여운을 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이게 인간의 삶인가? 여기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는 소년의 모습입니다. 자, 현실적인 고통. 그저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고통이며 내가 가진 10가지 불행 따위를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처참한 아비규환의 지옥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데카당스의 대표적인 작가이고 또한 다자이 오사무의 텍스트의 특징은 유머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웃긴다. 이 친구는 대체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느낌으로 텍스트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들을 준비했습니다.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뭐 현대미술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카소. 데카당적인 요소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데카당들이 유행했고 그런 아방가르드를 또 표방한 화가이기도 하죠. 피카소가. 자, 텍스트도 보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대짓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광대짓 중요합니다. 광대를 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을 한다? 가면을 쓴다? 이런 느낌.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 말대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은 잔소리가 제게는 청천벽력처럼 강하게 느껴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말싸움도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라 치면 그래 맞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항상 잠자코 공격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미칠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가면을 쓰고 광대짓을 하는 이 어린아이. 그런데 이 내면에는 아주 심각한 병적인 공포가 들어가 있다. 내성적이다? 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죠. 피카소의 자화상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잠들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텍스트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좋으니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소위 삶 바깥에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저는 광대짓으로 가족을 웃기고 또 가족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하인이며 하녀한테까지 필사적인 광대 서비스를 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 소년.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광대짓. 그들을 웃기면서 나의 속마음을 그들한테 들키지 않고 살아간다. 특이하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의외로. 사람들을 웃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제 가족에서 벗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잣집 자식이라는 이유보다 흔히들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도 일본 근대문학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똑똑한 천재 작가로 꼽히죠. 음,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냥 한 번만 시험 치기 전에 쓱 보면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그런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는 도쿄 동경대 불문학과를 갔습니다.
가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하도 엉뚱한 짓을 하고 불량 학생이었던 거죠. 퇴학당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지만 공부 잘했다. 자, 그래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였다. 장문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광대짓을 하죠. 선생님을 웃기기 위해서. 선생님이 껄껄 웃으며 곧바로 다른 선생님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저는 소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주의해서 보실 지점은 작문을 잘했다. 뭐 공부도 잘했지만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작문에 뛰어났다. 다다의 오사무는 뭐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완전히 심취해서 작가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산 작가입니다. 아쿠타카 유리노스케를 굉장히 존경했다 그러고요. 그의 죽음에 자살이죠.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던졌다. 왜냐? 다다이 오사무가 자살합니다. 그것도 네 번째 시도만에 시도라는 말 우스운데 어떻게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데카당스 문화, 퇴폐주의 문화, 들을 이렇게 보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주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심연은 무엇일까? 이 유머러스한 텍스트에서 가장 어두운 것, 한편 독자들한테도 지금 광대짓을 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텍스트에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그런 점에서 인간 실격이 가장 뛰어난 텍스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머니에게 호소한다는 수단에 저는 눈곱만큼의 기대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어머니에게 호소하고 순경에게 호소하고 정부에 호소해봤자 결국에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내뱉는 그럴싸한 변명에 놀아날 뿐이니까요. 자, 사회에 대한 반감이 데카당스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지금 가족에서 점점 확산되죠. 경찰에게 호소해봐야 의미가 없고 정부에 호소해봤자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떤 지점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유추하셔야 됩니다. 이 반감은 곧 그 시기에 1908년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그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될 위험 요소가 크죠. 사회에 대한 반감. 그래서 다다이 오사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좌익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도 함께 추적하시고요. 서로 기만하면서도 신기하게 아무도 상처 입지 않으며 그렇게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실로 눈부신 그야말로 맑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의 삶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게는 그저 난해할 따름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이것들을 또한 작가는 난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해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피카소의 젊은 시절, 청색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끝내 그 비결을 제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그 고독한 향기를 많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감지해낸 것이 훗날 제가 각양각색의 여자들에게 말려들게 된 요인들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요컨대 여성들에게 저는 연애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로 보였다는 이야기지요. 자, 첫 번째 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수기로 넘어갈 때 호기심을 일으키도록 가져옵니다. 여자, 연애,
내가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어떻게 했을까? 재밌습니다. 두 번째 수기 한번 보시죠. 자, 도호구 지방의 중학교를 가게 되고 이 소녀는 여기에서 이제 친척집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신의 집은 시골이었으니까 약간 도회로 나온 거죠. 게으른 중학생이었지만 여기서도 광대짓 덕분에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어, 집안도 부자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왔는지 다케이치라는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제 등을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저는 충격으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일부러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보 다케이치한테 들키다니. 철봉 시간이었는데요. 체육 시간에 철봉을 하고 있는데 멀리 뛰기였나? 아무튼 어, 우스꽝스러운 광대짓을 해서 반 아이들을 웃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케이치라는 바보 멍청한 아이한테 들켜버립니다. 너 그거 일부러 그랬지? 실수한 거. 자,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 다케이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광대짓을 한 거 들킨 이 다케이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녀석과 단짝이 되면 이 공포를 어,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비밀을 탄로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옆에 다가가서 우산을 빌려줄게 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케이치한테 귀에 염증이 있는 걸 발견하고 상냥한 치료를 해줍니다. 다케이치도 이것이 위선적이 못된 계략이라는 건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너한테 홀딱 반하겠다. 이게 하나의 이제 복선이 되는 거죠. 하고 제 무릎에 누워 우매한 아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너의 다정함에 나는 반했다. 앞으로 여자들이 너한테 홀딱 반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다케이치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악마의 예언이었음을 저는 훗날 깨닫게 됩니다. 자, 여자들 때문에 내 삶은 점점 꼬이게 된다. 나의 이 다정함과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남자죠. 자, 저에게는 인간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몇 곱절은 난해한 존재였습니다. 우매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난해한 이해하기 힘든 존재였다. 여자는 끌어당겼다가 밀쳐낸다. 여자는 남들 눈이 있는 데서는 나를 멸시하고 매몰차게 대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부둥켜 안는다. 여자는 죽은 듯 깊이 잔다. 이것도 재밌죠? 여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닐까? 그 밖에도 여자와 관련된 다양한 관찰을 한 결과 여자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이고 주인공 남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반대쪽에 서 있는 이성인 여자에 대한 몰이해, 난해함 이런 것들이 이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신세를 진 그 집 자매들도 언니건 동생이건 틈만 나면 2층 제 방에 찾아오는 바람에 그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고 지금 넉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하숙집에 있는데 하숙집 주인 딸들이 계속 나를 찾아오더라. 자, 아내사 누나가 새처럼 쪼르르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벼랑간 이불 위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조가 이 우리 화자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요조, 네가 날 도와줄 거지? 그렇지? 이런 집 따위 같이 나가버리는 게 나. 도와줘, 응? 아내사는 그렇게 격한 말을 내뱉고는 다시 울었습니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을 처음 본 것도 아니어서 나는 책상 위에 감을 깎은 다음 한 조각을 아내사 누나에게 건넸습니다.
누나는 흐느껴 울면서 감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지금 온통 절망해서 울음바다를 만든 이 아네사라는 어, 여자가 감을 깎아서 줬더니 울음을 뚝 그치는 장면이죠. 왜 이럴까? 뭐 좀 재미있는 책 없어? 빌려줘 라고 아내사 누나가 말하자 저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를 책장에서 꺼내줬습니다. 자, 울고 있는 여자한테 뭘 해줘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우는 여자, 절망한 여자에게는 달콤한 것, 단 것을 줘라. 그리고 즐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여기서는 아주 교양 있게 책입니다. 뭐 우리 지금 시절 같으면 재미있는 영화 이런 걸 제공해주면 여자들은 울음을 뚝 그친다. 약간 여성 독자들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잘 통했다고 지금 요조는 넉살을 떨고 있습니다. 아네사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방에서 나갔습니다.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로 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헤아리기란 제게 지렁이의 머릿속을 탐색하는 것보다 까다롭고 귀찮으며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저는 여자가 그렇게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릴 경우 뭐든 달콤한 음식을 내주면 그것을 먹고 마음이 풀린다는 것 하나만큼은 어릴 때부터 해온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일단 울음을 터뜨리는 여성에게 달콤한 걸 줘라. 그러면 응급처치는 할 수 있다. 적어도. 자, 다케이치 그 바보 저에게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을 했습니다. 괴물 그림이야. 어라 싶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보고 괴물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저 그림 완전 괴물 같아. 자,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가 추락해 갈 길이 그 순간에 결정된 것만 같은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괴물이야? 그러면서 이 두 친구가 모딜리아니의 화집을 들추게 되고 나부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하다. 다케이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자, 뭐에 감탄했습니까? 모딜리아니의 화첩을 보면서 지금 이 두 소년이 완전히 빠져버렸죠. 곧 아름다움, 예술, 미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가당들은 유미주의자들입니다. 미에 대한 끝없는 탐색. 자, 예술이 나왔습니다. 지옥의 말 같아. 역시 괴물이라는 거야. 나도 이런 괴물 그림 그리고 싶다. 인간을 지독히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요괴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하는 심리. 아, 화가들은 인간이라는 괴물에게 상처 입고 두려움에 시달린 끝에 마침내 환영을 믿게 되어 대낮의 자연 속에 생생하게 요괴를 보았구나. 더구나 그들은 그것을 광대지 따위로 얼버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자, 핵심 나왔습니다. 지금 유년 시절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광대짓을 해왔던 이 소년. 그런데 예술 작품을 보고 하나의 깨우침을 얻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광대짓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인간의 삶 아닐까? 자, 여기서 요조, 우리 주인공, 그리고 다자요사무는 곧 문학적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나도 그릴 거야. 괴물 그림을 그릴 거야. 지옥의 말을 그릴 거라고. 모딜리아니의 지금 나부상 이런 그림들을 보고 지옥의 말과 같다.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자, 저는 단 한 번도 애교심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화방에 한 학생한테서 술과 담배, 매춘부와 전당포, 그리고 좌익사상을 배웠습니다. 얄궂은 조합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자, 그림을 이런 지옥의 말과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방을 요조가 드나들게 되는데 그때 사귀게 되는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호리키 마사오. 어, 위에 나이가 좀 더 많은 선배인데 좀 가난뱅입니다. 그래서 이 요조가 부조인 걸 알고 맨날 돈을 빌리는데 5엔만 빌려줄래?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한테 배우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술과 담배, 매춘부와 전당포, 그리고 좌익사상. 잘 보십시오. 앞에 술과 담배, 매춘부와 전당포. 전형적인 타락이죠. 탐미, 쾌락, 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좌익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데카상들의 아주 파악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깊은 타락, 쾌락 속에 빠져들까? 그런데 그들이 가진 사상이 좌익 사상이다. 사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게 추적하는 게 데카당스의 텍스트를 읽는 재미입니다. 자, 술, 담배, 매춘부 그것들은 모두 인간을 향한 공포심을 아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좋은 수단임을 저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매춘부란 인간도 여자도 아닌 백치나 미친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그 품 안에서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다 요사무 대체적으로 술집 여자들, 게이샤들과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림 좋죠? 앙리드 툴레즈 로트렉이 그린 타락한 파리의 모습, 매춘부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로트렉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피카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트렉의 이 드로잉을 굉장히 피카소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존경했다. 어느새 제게는 선수의 냄새가 감돌아. 자, 선수라는 말, 여자들 휘어잡는 바람둥이. 여자들이, 매춘부가 아니라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다가온다는 추잡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분위기를 덤으로 얻었습니다. 인기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자에게 꿈을 품게 하는 분위기가 제 어딘가에 감돌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스레를 떨고 있죠? 지금 여자들한테 내가 인기가 많다. 근데 이건 내가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여자들한테 뭔가 꿈을 준다. 환상을 준다. 재밌습니다. 자, 호리케의 그 화방에서 친구. 저를 공산주의 독소회인지 뭔지 아는 비밀 연구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리키 같은 녀석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도쿄 안내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야 물론 다 맞는 소리겠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좀 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말로도 좀 부족하고 허영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색과 욕이라는 단 두 단어를 늘어놓아도 모자란 자, 인간 실격을 잃는 또 다른 재미. 그냥 텍스트가 가지는 재미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데카당스들을 읽는 게 20세기, 19세기, 20세기 변혁 사상이었던 마르크스주의, 소위 이 막시즘 이걸 이해할 때 그 한계를 이 대가장들이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 맞는 소리지. 뭐 이런 인간의 불평등, 노동의 불평등, 자본과 노동의 관계.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해 못하는 건 인간에게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허영이라고 불러도 좋고 욕망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부르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는 있다. 이걸 마르크스주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저기 누구죠? 쇼스타코비치의 일생을 다룬 줄리안 반스의 시대의 소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소비에트 스탈린 시대를 살아간 작곡가죠. 근데 이 스탈린주의 이들이 인간의 내면 예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 숨겨야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들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출석해 사람들에게 광대 연기를 서비스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밀감과 애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끌렸을까? 비합법. 저는 그것을 은근히 즐겼던 것입니다. 자, 사회에 대한 반감이 깊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은 것에 오히려 끌려듭니다. 이 대가당들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모임에 이 좌익 사상을 가진 독서회에 비합법이라는 요소에 나는 오히려 더 끌렸다. 다자이 오사무가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깊게 뭐 살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런 경험도 있다. 자, 학업이고 그림 공부고 지금 대학을 왔는데 학업이고 그림 공부고 거의 내팽개친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년째 되던 해 11월에는 연상의 유부녀와 동반 자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제 처지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핵심이 나왔죠. 다자이 오사무가 4번 자살 시도를 해서 4번째 성공했는데 거기 혼자서 자살한 거는 한 번뿐이었고 아마 3번이 다 동반 자살이었을 겁니다. 여자와 함께. 근데 첫 번째 이제 동반 자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비참한 게 동반 자살을 했는데 여자만 죽고 자기는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실리게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되죠. 집안에서 알게 되면서. 아무튼 저는 홍고, 고이시카우, 시타야, 간다 일대 모든 학교의 마르크스 학생 모임에서 행동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장봉기라는 말을 듣고 작은 칼을 사서 지금 생각하면 연필도 못 깎을 칼이었는데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위 연락하는 담당이었던 것이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지하 서클, 운동 서클에서 활동을 했다. 당에서 일이 밀려들자 아주 넌더리가 나기에 결국 도망쳤습니다. 항상 중간에 뭘 하다가 포기하는 게 또 이들 데카당들의 습성이죠. 막상 도망을 치니 영 마음이 좋지 않아 죽기로 했습니다. 그즈음 저에게 호의를 보이던 여자 3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숙집인 센육칸의 딸이었습니다. 내 방에 엎드려서 막 연애 편지를 쓰는. 자, 저는 심부름이나 시키자고 꾀를 냅니다. 미안하지만 전찻길 약국에 가서 칼모틴 좀 사다 줄래요? 미안해요. 돈은. 됐어요. 돈은. 좋다고 이렇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결코 여자를 실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부탁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죠. 요즘 시대와는 너무너무 좀 다르다는 느낌은 있는데 한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자들이 어떤 진짜 이런 약간 피과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탁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뭐 가벼운 심부름 같은 것들은 오히려 부탁받는 걸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 요즘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어려운 이야기는 한데 다자이 오사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여자 고등사범학교의 문과생으로 소위 동지였다.
마르크스 주의. 매일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여자는 종일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뭘 그렇게 자꾸 사주는 겁니다. 날 친누나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측은지심이 생기게 한다. 그 가정스러운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우스워린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느 여름밤 어두운 골목에서 제발 돌아가 달라는 심정으로 키스를 했더니 한심하게도 빌딩 사무실 좁은 방에 데리고 가 아침까지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는 엉뚱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누님이구나 싶어 저는 그저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숙집 딸, 그리고 두 번째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학생, 마르크스주의 동재. 이 두 번째 여자와는 아주 깊은 관계까지 갔죠. 자,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겨우 10엔을 들고 긴자의 카페로 이제 갑니다. 매춘부들 술 타라 핵심이죠. 술집에 가서 10엔밖에 없으니 적당히 알아서 달라고 했더니 걱정 마세요 라고 간사의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여정호분이 말을 합니다. 여자는 갖가지 요리를 제 앞에 줄줄이 내놨습니다. 술만 마시게요? 저도 한 잔 줘요. 가을날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스네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해져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반 자살하려 했던 상대 이름조차 잊어버린 한심한 놈입니다. 자,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 긴자의 여정호본과 했는데 이름도 잘 기억 안 난다. 우발적으로 했던 거죠. 충동적으로. 그 사람은 혼조의 목수집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늦가을 찬바람이 불고 낙엽만이 미친 듯 춤추는 그런 고독한 느낌을 온몸에 휘감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2살 연상이었고 히로시마 출신이었고 남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이런 여성들이 특히 자기한테 요조한테 잘 끌려들더라.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들의 신세한테는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 여자는 지독한 외로움을 몸 외곽에 한 폭의 기류처럼 뿜어내고 있어서 제 몸은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저는 또 본래의 경박하고 위장에 능한 광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성과 스네코라고 했죠? 관계를 맺었고요. 저는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를 다시 만나면 벼랑간 불같이 화를 낼 것만 같아 만나기를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다 보니 갈수록 긴자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리키 그 선배와 함께 주지웅님 카페로 가게 됩니다. 다른 카페죠. 내 옆에 앉는 여급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키스할 거야 라고 호리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호리키 옆에 보니까 그 여성분이 스네코였습니다. 이 여자를 피해서 간 곳이었는데 거기에 스네코가 있었던 거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호리키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굶었다지만 이런 궁상스러운 여자하고는 예,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상맞다 이 여자가 이러면서 호리키가 지금 망신을 줘버렸죠. 여자한테 너무나 뜻밖이고 예상치도 못했던 청천벽력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주망태가 되어 스네코와 얼굴을 마주한 채 서글픈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친화감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스네코가 사랑스러워지는 게 난생 처음으로 제 쪽에서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의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이 궁상맞게 보이는 스네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눈을 뜨니 머리맡에 스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는 둥 하기에 농담인가 했더니 진심이었던 거네요. 어쩜 그리 발길을 딱 끊을 수가 있는지. 돈은 내가 벌면 안 되는 건가? 이 여자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안 돼. 그 말을 끝으로 여자도 잠이 들었습니다. 동틀 무렵 여자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세상을 향한 공포, 버거움, 돈, 지하운동, 여자, 학업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기에 그 사람의 제안에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장난기 어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죽어버릴까? 히로시마 출신의 이스네코 괴롭겠죠. 진짜 여러 술집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 여자.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자신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요조라는 남자에게 죽어버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유머러스가 이 유머의 뭐라 그러나요? 그 깊은 슬픔? 좌절감? 이런 걸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거리를 헤매다 찻집에서 우유 한 잔 마시고 당신 돈 좀 내줘요. 쩔쩔매고 있으려니 여자도 일어나 제 지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그게 다예요? 무심결에 나온 말이겠지만 이게 또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아팠습니다. 동전 3개라니 이건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종족에서 미처 다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그날 밤 우리는 가무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살. 뭔가 장난기가 있어 보이지만 또 사실 자살을 장난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시메코 타나베라는 그 다자이 오사무와 동반 자살을 했다는 여성일 겁니다. 사진이 남아 있고 여자만 죽고 다자이 오사무 살아남았죠. 바다에서 가마쿠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휴양지죠. 우리 같은 뭐 해운대, 강릉 아마 그 정도 되는.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죽은 스네코가 그리고 내내 훌쩍훌쩍 울기만 했습니다. 한심하죠. 지금껏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궁상스러운 스네코 한 사람을 진정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요조는 자살 방조죄로 기소가 되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요조는 신들린 연기, 광대짓을 하게 됩니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처지가 되니까. 잘생긴 친구로 경찰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은 자네 어머님이 나쁘지. 그러면서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고 각혈을 연기합니다. 이걸 또 검사가 수사를 맡은 검사가 눈치를 챕니다. 진짠가? 각혈을 보면서 참으로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케이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중학교 시절 일부러 그랬지 했던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수기가 두 번째 수기였나요? 끝납니다. 동반자살 실패. 자, 세 번째 수기로 들어왔습니다. 다다이 오사무의 젊은 시절 44살에 죽었죠.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그 사양이라는 작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사양족이라는
유행을 일으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간 실격을 쓰게 되는데 또 이 작품이 대단히 인기를 끌게 되는데 뭐 이 작품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번째 자살로 사망하게 되는 작가입니다. 어, 아쿠타카 유리노스케의 자살 그분은 약간 광기가 심했죠. 그분도 유미주의자인데 음, 아쿠타카 유네스케는 거의 뭐 이 정신병적인 게 있어서 죽었다면 다자이 오사무의 정신 여기에도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다. 자, 보시죠. 저는 조잡한 잡지에 재능 없는 무명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랬죠. 화방에도 들락거렸고. 자, 다자이 오사무가 그린 그림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직접 그린 노트에 그린 만화들입니다. 드로잉. 전문 작가라고 하기에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림을 잘 못 보나? 근데 그림 상당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는 역시 문학이죠. 자, 넙치 자기 부잣집 그 외에 아버지의 하인입니다. 이 집에서 어, 자살 동반 자살 이후에 이제 하인을 딸려 보내서 감시하게 되는 거죠. 넙치가 이 집에 온 뒤로는 광대짓을 할 의욕도 사라져서 그저 넙치와 점원의 멸실 속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 작정입니까? 화가요. 큰맘 먹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그때 목을 움츠리며 웃는 넙치 얼굴에 비친 그 교활한 그림자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의 그림자와 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뭔가. 자, 보통 사람들은 예술을 한다.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교육도 받지 못한 이 넙치, 이 상점의 정무원들 이해 못하죠. 자, 뭔가 어른의 삶의 깊은 밑바닥을 힐끔 보여주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좀 좋습니다. 표현이. 어른의 삶의 깊은 밑바닥을 힐끔 보여주는 듯한 웃음. 뭘 할 거냐고 물었더니 화가요 라고 대답했더니 희죽 웃는 게 이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른이고 나는 아직 덜 자란 유아틱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 예술가가 되겠다. 뭐 작가들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가끔 이렇게 놀라면서 웃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른의 삶의 깊은 밑바닥을 야, 너 그걸 하면서 살 수 있겠어? 아직도 어리석은 놈이네 너는. 자, 결국 저는 새벽 무렵 넙치네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호리끼를 만나게 됩니다. 호리끼는 계속 따라옵니다. 재밌습니다. 자, 호리끼네 집에서 또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는 고시우 출신으로 28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딸아이와 고엔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 요조가 만나는 여자들 대체로 불행한 삶을 사는 여성들입니다. 잡지사에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자신이 이제 기대어 삽니다. 마치 기둥서방이 된 듯한. 이름은 시즈코. 시즈코가 출근하면 저는 5살짜리 시게코와 놀아주었습니다. 한심한 인간이죠. 여자가 돈을 벌고 자기는 집에서 놀면서 딸아이나 돌보고 사실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어, 인간 실격입니다. 제목이. 당신을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항상 겁먹은 것처럼 흠칫거리면서도 웃기는 소리도 잘하고
가끔 혼자 지독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여자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놔. 멋있죠? 광대짓을 하고 있는 이 남자가 혼자 있을 때 가끔 그 고독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외로움, 쓸쓸함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자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 남자한테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다사이 오사무는 굉장히 연애나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이 시즈코와 동거를 하게 되고, 반자전적 소설입니다. 자, 호리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저나 너의 여성 평력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는 세상이 용납 못해. 세상이라니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혀끝에까지 나온 이 말을 호리키가 화라도 낼까 무서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세상이 아니야. 매장하는 건 너잖아. 그때 이후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다 라는 철학 비슷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데 잘 보십시오. 호리끼가 지금 마르크스주의, 술과 도박, 이런 탐닉을 가르쳐준 이 호리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까지, 좌익사상까지 했던 이 호리끼가 지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가 자꾸 이렇게 살면 세상이 너를 용서 못할 거야. 용납하지 않아. 그런데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 사실 세상이 아니라 너, 호리끼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란 개인이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그런 걸 봐주지 않아. 근데 그건 그런 말을 하는 개인이라는 거죠. 너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 왜 세상이라는, 세계라는 이야기로, 사회라는 이야기로 숨어버리지? 넌 비겁한 거야. 라고 핵심을 집어줍니다.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리끼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마르크스주의를 막 내세우면서 살고 있지만 제 음주량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데카당스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모녀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아빠는 술을 왜 마시는 거야? 아빠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은 술을 마셔? 그게 아니라 이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요조가 생각합니다. 행복하구나. 이 모조는 얼빠진 나란 놈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머지않아 두 사람을 망치겠지? 인간은 실격의 남자이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죠. 두 모녀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나간 저는 두 번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과연 이 두 여성을 다시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밭이 바로 옆에 스탠드바 2층에서 다시금 기둥 서방의 형태로 눌러앉게 됐습니다. 마담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왔어.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의 손님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심부름꾼 같기도 하고 친척 같기도 한 상태로 술래자로 살게 됩니다. 잡지사에 다니는 이 여성을 버리고 술집 마담과 다시 기묘한 동거 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게 술을 끊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담배 가게에 17, 8살 된 아가씨였습니다. 이름은 요시코. 귀여워서 이놈 키스해버린다. 장난스럽게 말해보니까 하래죠? 겁도 없이 넉살 좋게 아랫입술을 쓱 내미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배 가게 맨홀에 요조가 빠져버립니다. 요시코 미안해 마셔버렸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러자
어머, 왜 그래요? 왜 취한 척을 하고 그래요? 흠칫 놀랐습니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음, 그리고 친구 또 검사 동반 자살했을 때 진짜요? 지금 각혈하는 모습을 들켰고 또 술 먹고 취한 척 하다가 이 담배가가 아가씨 요시코한테 왜 취한 척을 하고 그래요? 광대짓을 들키는 새의 장면입니다. 요시코의 하얀 얼굴을 보며 아, 때묻지 않은 처녀성은 고귀하구나. 나는 지금껏 나보다 어린 처녀와는 자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남자의 머릿속에 결혼하자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그 어떤 커다란 슬픔이 찾아온데도 좋다. 사나울 만큼 커다란 환락을 그렇게 결심한 저는 소위 한판 승부로 그 꽃을 훔치는데 티끌만치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자, 동반 자살도 충동적으로 해버린 이 남자. 결혼도 충동적이었다. 그때 호리끼가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얼굴만 마주하면 순식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털을 가진 개로 변해 눈 내리는 번화가를 날뛰며 다니는 겁니다. 호리끼만 만나면 개가 된다. 고주망태가 되어 시즈코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지금 요시코와 결혼해놓고 그 잡시사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미친놈이죠. 환한 전깃불 아래 두 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덮친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또 슬픔도 아닌 무지막지한 공포였습니다. 자, 부엌의 설탕 당지에 이제 다이알이라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죠. 어,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요시코랑 헤어지게 좀 해줘.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이 불쑥 튀어났습니다. 요시코와 담배가게 아가씨 결혼했잖아요. 근데 헤어지게 해줘. 넙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자 여자 없는 곳으로 가야죠. 넙치는 한참을 낄낄 웃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일이 꼬인다. 여자 때문이 아니죠. 술. 이들 그 대가당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좌절감은 무엇일까? 이걸 놓치시면 이 작품을 오해하실 수 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시대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지점에 나온 작품인데 일본의 우경화 보수 세력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로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서 읽어야지 인간 실격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초의 각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검사한테 끌려왔을 때 거짓 각혈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폐병이 찾아왔죠. 근처 약국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또 여자입니다. 여기서 몰핀을 이제 알게 되고 몰핀에 중독됩니다. 마약 중독도 대가당들의 기본이죠. 자, 불안감도 초조감도 수줍음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저는 극히 명랑한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중독 환자가 되었습니다. 약을 손에 넣기 위해 추나를 복제하고 불구의 그 약국 부인과 문자 그대로 추악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대가당들이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마약 중독. 넙치가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이곳에서 요양이나 하시죠. 그곳이 어디냐? 정신병원입니다. 실제로 다다이 오사무도 정신병원에 가족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미친놈이야. 이제 저는 죄인은 고사하고 아예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신께 묻습니다. 무저항은 죄가 되나요? 어,
남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기억나시죠? 이분도 저기 작가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어, 사강, 프랑스와즈 사강도 그 몰핀에 중독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무저항은 죄가 되나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마약하는 게 왜? 자, 호리끼의 그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던 웃음에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판단이고 저항이고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차에 실려 여기까지 왔고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간들 제 이마에는 역시 미치광이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겠지요. 인간 실격. 이제 저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자, 아버지가 죽습니다. 오지 마을에. 저는 그 사이 테스코라는 늙은 한의한테 몇 번이나 회개망측한 짓을 당하면서 부부싸움 비슷한 것도 하게 되고 이게 말년의 모습입니다. 도쿄를 벗어나서 오지 마을에 이제 완전히 밀폐된 공간 속에 추방되어서 테스코라는 늙은 한의한테 뭐 이렇게 찝쩍거리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부부싸움 비슷한 것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삶을 살게 되는 요조입니다. 이러면서 이 소설이 거의 끝이 나게 되는데 자, 끝장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 세상에서 딱 하나 진리 같다고 느낀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저는 올해 27이 됩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이 넘은 나이로 봅니다. 27살에 어떻게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절망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죠. 그냥 한 타락의 형태만 쫓으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텍스트를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들은 미치광이야. 정신이 제대로 안 됐어. 이렇게 보면 또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평범한 독자인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광기를 품고 삽니다. 평범하게 보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그건 알랭드 보통이 한 이야기인데 모두가 미쳐 있다. 이게 차이의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마음속에 광기가 있는데 그 광기를 확장해서 약간 과장해서 보여준 게 이 데카당스의 예술 작품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데카당들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고 다다의 오사무도 역시 투철하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 태폐스러운 무례한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거 참으로 부끄러운 삶.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No longer human. 영어 제목도 좋네요.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건 이 요조는 27에 시골에 쫓겨나서 추방되어서 고립되었지만 작가는 이 인간 실격을 쓰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동반 자살을 해서 강물인가요? 강물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가 40 중반? 자,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작가의 직접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내게는 10겹, 20겹의 가면이 둘러붙어 있었기에 어느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끝내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나는 마침내 어떤 쓸쓸한 분출구를 찾아냈다. 창작이었다. 여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모두가 나처럼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율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작가가 되자 라고 나는 남몰래 소망했다. 그래서 사양과 뭐 인간 실격과 같은 작품들이 이 불후의 작품으로, 불멸까지는 모르겠지만 명작으로 남아서 우리 21세기 독자들도 이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 언뜻 보면 이해가 쉽게 느껴지기도 하다가, 왜냐면 이 텍스트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쉬운 문장 속에 깊은 그의 고독과 좌절감이 있다. 이걸 읽어내기는 것은 굉장히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난해하다. 자, 이렇게 오늘 다자이 오사무의 명작 소설 인간 실격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혼자 생각해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